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유력 검토되는 가운데 당내에선 경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선 한동훈 비대위는 마지막 기회라며 힘을 실었지만 한동훈 카드는 아껴 써야 한다는 비윤계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내일 전국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끝난 뒤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태희 기자, 국민의힘 분위기부터 바로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놓고 경론을 벌였었는데요. 주말 동안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의견을 의원들 사이에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친윤계 의원은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로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 순방길에 함께 올랐던 장해찬 최고위원은 위기인 여당이 필요한 건 정치 경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려 한 장관의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비윤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아직 정치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온갖 통상을 다 맞을 수 있다며 한동훈을 아껴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의원도 근본적인 문제는 당정 수직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누군가 구세주처럼 당을 구해낼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긴급 당협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뜻이 모일 경우 바로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원희룡 국토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찬성과 반대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이 내용과 함께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사위원,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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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국민의힘 친윤계 등 주류는 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한동훈 장관을 적임자라고 보고 있고 이 반면에 비주류는 한 장관의 역량 그리고 당정 관계를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내일 2시 연석회의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정말 이제 당의 운명, 그다음에 총선의 큰 방향을 정리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까지 물밑에서는 335 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죠.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 당을 이끌어 가야 될지 어떤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자인지 지금 엄청난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거론되는 분 4분, 5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좋은 분들이고 네. 또 나름대로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분을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 제가 우선 주의해야 할 점 뭐냐면 용산의 오더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오더로 예. 이렇게 내려가서는 안 된다. 수식적이어서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특히 수도권 당협위원장의 저는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 선거 승리는 바로 수도권의 승리이고 그러려면 수도권 민심에 부합하는 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당협위원장이 아래로부터의 어떤 요구와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예. 그게 한동훈이든 김한길이든 원희룡이든 만들어지고 총의가 모아지는 방식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방 언론 보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윤계는 한동훈을 밀고 비윤계는 좀 걱정한다. 예. 이런 식의 보도는 제가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한동훈을 친윤계가 민다는 그 이미지나 보도 자체가 예. 그러면 김장연대로 이 당을 망쳤던 이른바 김장연대 후원 세력들이 또다시 한동훈을 데려와서 옹립하려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윤계는 한동훈을 밀고 비윤계는 한동훈을 비토하고 있다. 이런 구도는 제가 볼 때 맞는 게 아니고요. 맞지 않다. 예, 제가 볼 때는 보도가 맞지 않다. 그게 예.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용산의 오도로 마치 내려가는 듯한 모양새로 베어지기 때문에 예. 그걸 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내일 가서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수도권 당협위원장의 요청에 부응하는 수도권 민심에 소구력 있는 조건을 갖추는 분을 해야 된다. 예. 첫 번째가 용산에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게 한동훈이든 김한길이든 원희룡이든. 예. 두 번째는 이른바 김장연대로 몰락한 이른바 완장차고 용산만 바라보면서 해바라기처럼 줄만 섰던 영남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예. 있는 그런 결기를 가진 분이 와야 됩니다. 그게 한동훈이든 김한길이든. 네. 그 두 가지 조건. 이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고 그런 조건의 의지와 결기를 가지고 그런 조건을
대통령이 정말 서로 간에 컨펌해 주는 사이라고 한다면 전 누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계, 비윤계 이렇게 나누지 않더라도 한 장관의 인기가 지금 중도층과 부동층 민심까지 좀 끌어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내부에 있어요. 그럼 한 장관의 인기 이게 실제로 좀 판을 흔들 만한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돼야 되는 이유, 안 돼야 되는 이유 한 100가지 정도는 각각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관점을 당내에서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민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 저는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 한동훈 장관 왔을 때 나의 공천이 보장될까 이런 등등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 각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신제품을 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신제품의 어떤 이 그 국민적 관심이 결국 그 해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존폐를 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한동훈 어떤 신제품을 냈을 때 과연 국민들이 눈길을 줄까? 이걸 구매할까? 예.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건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집권 여당과 세력의 어떤 부분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 것인지 단지 어떤 보이는 인기도가 아니라 뭘 개혁해야 될 것인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어떤 사람을 추려 나가야 되고 예.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앞서서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품이건 사람이건 간에 일단 뭐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가 있어야지만이 일단 눈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2명의 당대표가 사퇴했고 지금 선거 뭐 이제 120밖에 안 남았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남아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요. 거기에 친윤이 있고 비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 거기에다가 이제 이 김근식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제일 문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 이제 대통령실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또 대통령이 어떤 이 국정 운영을 너무 소통 없이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비대위원장은 예.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연말에 있을 김건희 특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윤석 전 대표 문제라든지 예. 공천 문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뭐 예전하고 똑같네 뭐 그 저 김기현 대표하고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예. 이러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오 다르네? 뭔가 할 만은 하네? 라는 어떤 이미지가 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제품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뭐 이를테면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기능 등과 비교를 했을 때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 이제 반면 오늘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아껴 쓰자 비대위원장으로는 이르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 내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새로운 이미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비대위원장이 자리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전환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강서구청장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면하고 공천하는 것에 그 민심을 잘못 읽고 또 뭐 국정 기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패배를 해서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혁신위를 띄웠다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가장 그 본질적인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저기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 누구를 시켜도 다 용산 비대위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권의 2인자 복심이라고 일컬어지고 일부에서는 아바타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섰을 경우에는 당연히 내년 총선이 국정심판론으로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고 예. 한동훈 장관이 뭐 그 신선함이라든지 새로움 이런 거로 인해서 보수층에서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중도의 소구력이나 확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한계도 분명히 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또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쓴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 했고 예. 또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 정부 여당에서 많이 부각도 시켜줬어요. 차기 대선 후보로서 많이 이제 격상도 시켜주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혹독한 그 검증에 이제 시간이 다가올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과 관련된 뭐 딸의 그 허위 학력 스펙 뭐 이런 의혹도 있고
또 처남의 성비 문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답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사실 비대위원장의 역할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그 부분도 예. 부각을 시킬 거다 이렇게 해석을 당연히 해야 지금 됩니까? 당대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예. 그러면 당대표로서 그 국민들이 의혹이 갖고 있는 점에서 분명히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사법 리스크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뭐 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든지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뭐 최상병의 수사 외압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런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회피하거나 유보하거나 이렇게 피해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예. 리스크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또 윤 대통령의 복심 아바타 이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 때문인지 다가오는 총선이 또 정권 심판론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윤 대통령의 최측근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정권 심판론을 정권의 2인자로 세우겠다는 생각은 발상부터가 황당한 것이고요. 이거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수를 통제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이명박의 인기가 안 좋으면은 총선 지위를 박근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성공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거 다 제끼고 나는 내 2인자를 앉혀보겠어라는 생각 자체가 약간 의외인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 의외? 그 뒤에 있는 모든 변수들이 절망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정권의 2인자로 잠재우겠다는 생각, 발상부터가 황당하다 이런 지적이네요. 이거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내려온 지 며칠 안 됐을 때는 당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원희룡 비대위가 맞다. 뭐 여러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게 어느 순간 주말을 넘어가면서 한동훈 비대위로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건 윤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한동훈 비대위 체계에 미치고 있다라는 거 해석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선거를 정말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게 전략적인 선택지인가?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권 초반기에 치러지는 총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집권 여당이 잘 해왔는지를 총선으로 심판하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요.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던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예. 말인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미치고 본인도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하에서 선거를 치를 때 거기에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명품백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거 이중자 때입니다.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네, 또 최재형 의원 역시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수직적 이 당정 관계를 극복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그러면 이현종 의원님 쓴소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직적 관계 등등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당이 지금 그러면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할 지금 자세가 돼 있나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여당 내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수직적 관계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이 탈당하는 거죠. 집권 여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에서의 어떤 이 수직적 관계를 수평에 바꿔야 된다는 거는 대통령의 어떤 뜻에만 너무 쫓아가는 이 여당이 안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이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상황. 그렇지 예. 않으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뭔가 옛날하고 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뭐 옛날처럼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충분히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일부적으로 좀 나오는 게 지난번 사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사면할 때 첫 번째 사면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대폭 사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2차 사면 때 이제 포함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 마치 윤 대통령과 어떤 일관된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조금의 어떤 보면 자기 목소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예. 당이 올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된다. 상의를 해야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예. 들어서 그냥 모르겠다라고만 한다면 아유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오히려 카드의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가장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김현정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몇 가지 그 조건에 맞는 화답을 준비해 와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외부의 공격이죠. 아까 지금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연히 첫 번째 들어오는 공격이 대통령 검사인데 당대표도 검사다. 이 프레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2인자 아바타가 무슨 세자가 벌써부터 와서 당을 장악하려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지적, 검사 대통령의 검사 당대표라는 2인자 아바타라는 그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금방 이현정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예. 나는 대통령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로얄 오포지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충성스럽고 신뢰관계가 있대. 당정 간의 신뢰관계가 있대. 한동훈과 윤석열 정도면 가장 신뢰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뢰관계가 있대. 오포지션이 필요할 때는 오포지션을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네. 그런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과 각을 내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확실한 저는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게 예.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 메시지를 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건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고 내부의 문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김장년대에서 줄을 섰던 김장년대 반란 잔당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동훈을 옹립하려는 이런 모양새로 가는 건 절대 불식시켜야 된다는 거죠. 수도권 당협위원장의 마음과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예. 이들이 이제는 영남 기득권이 아닌 수도권 민심이 부응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서 이른바 김장년대 줄을 섰던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판가리를 하겠다. 확실하게 혁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당내에 대한 분명한 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할 말을 용산할 수 있어야 되고 윤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고. 네,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이거에 주목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자들의 질문에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선 정치와 좀 관련된 질문에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직접 보시죠. 총선 앞두고 내다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입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밤에 아니 다른 얘기는 제가 네. 성남시 알겠습니다.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성남시라서 제가 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조금 미안합니다. 사실 한 장관은 앞서 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들에도 적극적으로 답을 해왔는데 이제 갑자기 정치와 관련된 질문에 선을 그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권이 사실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 답을 안 하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당에서는 당에서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예. 고사할 생각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들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좀 부연을 드리면 어제 발표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의 부정률이 6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는 무려 72%가 국정 지지도에서 부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예. 용산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수직자 당정 관계 좀 개선도 하고 결국은 민심을 따르는 정당으로 만들어야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좀 회의적으로 느끼는 것이 당장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잖아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70%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었을 때 과연 그렇게 할 것이냐. 예. 대단히 회의적이고 또는 이제 보수층에서조차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
그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라든지 또는 홍범도 장관 충성 이전 관련된 문제들도 지금 그 한동훈 장관이 민심대로 할지 또는 보수층의 지지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그 좀 부정적으로 좀 읽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저기 간판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많은 비판들의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 저 국민적 시각에서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할까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 행보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만나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직접 한번 보시죠. 정리하고 같이 왔습니다, 장관님. 법안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군대에서 죽어서 나오나 똑같아요. 왜냐면 나와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떠났으니까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제가 어머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저는 상상도 안 가는데요. 그렇지만 분명히 답을 낼 거라는 제가 약속을 드려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장관님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어떻게 좀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도 지금 이 말씀 들으실 거예요. 결국 이 법이 우리나라가 어떤 이런 젊은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해당 영상 법무부에서 제공을 한 건데 이런 원 장관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홍일병 같은 경우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결국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박정희 정부 때 워낙에 이 베트남전으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가 많아지니까 아주 법정화된 군인과 군 공무원과 경찰의 한정에서는 거의 배상을 해주지 않았어요.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반헌법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우회적으로 유족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어서요. 의미 있는 행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영역에서의 어떤 성취와 정치 영역은 다릅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를 굉장히 쉽게 보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몰래 녹취돼서 공개가 다 됐던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내가 데리고 있었을 때 수사를 잘했던 검사가 정치도 잘할 거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업무와 정치의 업무는 너무나 거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미래지향적이고 검찰은 과거지향적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주말을 지나서 돌아오는 주에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구체적으로 윤곽이 확실하게 잡힐 걸로 보이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50시대도 아닌데 당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 뭐 당대표 순환사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당에서 선출된 당대표인데 다 안 좋은 결론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이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사실은 당대표의 흑역사, 당대표의 순환사가 반복되는 것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아마 충정어린 좀 비판을 한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과 우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수직적 당정관계도 문제였지만 용산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당의 어떤 흐름과 메커니즘과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당 지도부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당 지도부에 맹종하는 초선 의원들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각 당에서 초선 의원은 정말 따로 모여서 당의 개혁, 당의 정풍, 당의 혁신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던 것들이 지금까지 관례인데 유독 21대 국회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은 아시다시피 과거 연판장 사태, 이번에도 김기현 대표 사퇴에 불렀고 김기현 대표 옹의에 나섰던 이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조차도 다 권력에 줄 서서 완장찬 그 사람들한테 굴복하면서 줄 세우기에 익숙했던 문화였기 때문에 당연히 당은 용산 넣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돼버린 것이죠. 아마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좀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게 비대위원장이 어떤 분이 오시든 이런 문화, 이런 지배적인 분위기를 좀 근본적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모습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좀 전에 이제 홍일병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제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기존 정치와 이런 거는 뭐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이제는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까 그 한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의도 사투리와 국민이 쓰는 언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법안들 이번에 거의 다 통과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로지 야당은 이제 특검법 통과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의도의 문법에서는 특검법일 겁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국가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과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당신은 들어오면 그냥 특검법만 이거 하면 돼. 이게 여의도 정치야. 라고 하는 게 정말 정치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경제 문제 어렵고 한데 등등에 대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국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제가 판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즉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의도만의 문법이 아니라 국민의 문법이 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제 뭐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200여 명이 모이는데 실제 이 자리에서 백가쟁명, 백화제방식의 활발한 토론이 있을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 짚겠습니다. 이 국민의힘과의 혁신 경쟁 속에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통합형 비대위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체제를 재차 강조했는데 내용 듣고 옵니다. 당 대표가 선당 후사하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한 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 비대위가 들어선다는 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신다는 얘기겠죠.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체가 사퇴하고 새롭게 통합 비대위로 가자. 안정적으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의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어제 박성중 대변인은 뭐 지금 체제 그대로 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 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은 그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판의 지점이었던 사법 리스크도 영장이 기각되고 또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오히려 통합과 단결이 가장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당을 좀 더 제도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 해서 그 우리 이재명 대표도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로 가야 되는 주장들은 저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네, 이재명 대표는 이선 후퇴와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주목이 되는데 기자들의 질문에는 좀 관련성이 없는 대답을 하거나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원칙과 상식에서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 이선 후퇴 요구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 등 불출마하면서 이제 대표님 좀 희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험지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칙과 상식에서 12월 말까지 좀 용단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지금 좀 어떤 생각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뭐 답변을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침묵 종종 있는 일인데 사실 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의힘과 비교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뭐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 총선은 기본적으로 누가 더 혁신하고 변모하는지 국민께 선택받는 그 과정이라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이른바 장제원 의원의 어떤 결단, 뭐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되셨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뭔가 지역구를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중에 그 역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최소한 본인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혁신과는 거리가 먼 행보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단순히 당대표가 내려오는 걸 몇몇의 어떤 의원들이 출마를 하지 않는 걸 국민들이 감동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는 사실 열어놓고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제3지대 신당도 이 민주당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향해서는 비명계에서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들어보시죠. 평소 화법 생각하면 이미 강은 건넜습니다. 고쳤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저희랑은 무관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자, 이 민주당 내에서 어제 오늘 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60여 명의 의원들이 창당을 만류하는 취지의 연서명에 참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제 저희 취재기자가 또 확인해 보니까 맞다고 그러네요. 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저도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74명의 의원이 연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74명이 연서명을 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명분이나 세력면에서 저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의 신당 창당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지금 고대하고요.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호남과 수도권에서의 세력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겠다라고 하셨던데 호남에 있는 신정훈 호남 도당위원장조차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측근이 이병훈 의원이나 홍성국 의원들 전부 다 반대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원들조차도 너무 급발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낙연 전 대표께서 우리가 총선 승리라는 그 대의를 가지고 당내에서 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히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간극들을 좁혀가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뭐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양측 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만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유가 없다. 왜 만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실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자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당한 타협과 이런 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났으면 진작 만났겠죠. 그리고 이상민 의원 나갈 때 그렇게 옆에서 만나라 그랬는데 안 만났습니다. 그렇죠. 자, 원칙과 상식 의원들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자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지금 의석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 많은 거 소용없다. 자, 한 과반수만 넘어도 기본적으로 자신과 함께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명 받는 거예요. 이거 서명 안 할 도리가 누가 있습니까? 서명 안 하면 이제 찍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는 서명을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죠. 안 하면 공천 떨어지는데 이거 서명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국민들은요, 변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도 마찬가지,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주당은 너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변화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 기득권 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168명의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그래요. 신인들 들어가기 지금 힘듭니다. 자, 이러면 그냥 당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안 원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거기에 잘 보여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근들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동의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내년대도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공천에 대한 윤곽이 뚜렷해지고 그런다면 또 한 번의 민심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점점 이제 한쪽의 변화하는데 한쪽은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의 선택도 점점 저는 달라질 거로 봅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별로 유연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항상 질문에 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의도 문법입니다. 그 국민적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게 여의도 문법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이 대표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바뀔까요? 그건 아마 꽤 늦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체제가 확고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변화가 하기 힘들거든요. 점점 그렇게 주변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호남 출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그 길은 가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경험자로서 한 충고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경험자로서도 선배죠. 2015년에 당시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안철수 대표랑 국민의당을 만들었었고 바른미래당까지 해다가 다시 민주당에 복당을 했으니까 뭐 내가 해보니 뭐 심리도 못 가더라 이제 경험담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전반적인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낙연 중심 이재명 중심 체제로 확고하게 잡혀 있고 모든 게 친명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색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천을 코앞에 둔 이 총선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확고한 장악력에 저항할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없고요. 그러나 이제 이상하게도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마음이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탈당할 결심이 다 서 있고 헤어질 결심이 서 있는데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세력이 동조할 것이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호남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남의 민심이 과연 이재명의 당이 이재명의 개딸 민주당이냐, 이낙연이 나가서 새로 세우려는 당이 그것이 정말 DJ 노무현 당이냐, 이런 아마 프레임을 가지고 했을 때 호남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금 전남에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고 이낙연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저렇게 그 센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움직임에는 비명계에서도 뜨뜻 미지근한 반응이고, 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도 이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는데, 일단 조국 전 장관, 이낙연 신당에 갈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탈당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대의 명분이 없으니까요. 예. 그 뭐 제3지대에 모였다라고 해서 그냥 뭉치면 국민들 선택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5선을 하고 전남 지사를 하고 총리까지 했죠. 정권을 빼앗긴 데 대한 최소한의 반성 있습니까? 양당 체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어떤 문제의식 내비친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뭔가 양당 체계를 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정치제도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천 때문입니까? 굉장히 후자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 사실 민주당에서 따라 나간다고 하는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 체계가 공고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든 깃발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는 20일엔 김부겸 전 총리,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와 잇따라 만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전직 총리 3명의 총리 연대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대화, 어떤 의견이 오갈까요? 저는 지금 당내에 대한 이제 조언을 듣기 위해서 만나시겠죠. 예. 그런데 원래부터 저 세 분의 전 총리의 연대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당내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세 분의 스타일도 다 틀리고 정치의 그 이력이나 경력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그래서 세 분이 같이 해서 뭐 신당을 같이 합류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당에 아주 경륜 있는 이제 정치인이시고 선배들이시니까 당 대표가 조언을 구하러 이제 만나는 거고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만나자는 의사를 피력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지금 구체적인 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진 한 장 찍는 걸로 만족해서 만날 수는 없다. 뭐 예.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만나면은 뭐가 예. 질문하면 그에 대해 답을 하지 안 하겠습니까? 예. 일단 만나셔서 만나야지 무슨 말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당내에서는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도덕성, 당내 민주화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0.73%로 패배한 이후에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용 표적 수사라고 규정하면서 대책위를 만들어서 지금 대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입장이면 전직 대표까지 하셨으면 그런 윤석열 검찰에 대한 비판을 먼저 좀 강하게 좀 하시고, 예. 그거에 대해서 당내 통합이나 또는 총선 승리를 위한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여당의 프레임에 주장하고 있는 프레임과 같은 주장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내부에서 동의받기가 쉽진 않죠.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실제 향후 만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 이야기입니다. 이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일단 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이 남 전 부원장은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을 옹호해 논란을 낳았는데,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뭐 일단 후보자 적격 심사위원이라는 게 이제 일단 그 후보자가 이제 되기 위해서 예. 그 전초 1단계 이제 그 검증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정의찬 씨라고 이 남총련 전 의장 했던 고문치사와 관련됐던 그 실형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일단 통과가 됐다가 네. 갑자기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실수였다라고 해서 지금 통과를 다시 안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근데 남영희 의원이 언제 이 부분에 대한 좀 저는 뭐 사과나 뭐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이걸 아마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야기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 본인이 왜 암컷 발언에 대해서 동조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정치인으로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제 그 후보자 공천 심사위원회 뭐 여러 가지 지금 할 텐데 과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 지금 사실은 그 이 정희찬 씨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분이 이제 월드컵 그 수원 월드컵 경기장 거기 사무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 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사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 있고 특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출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희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뭐 비슷한 혐의로 해서 대법원에 또 이적단체 등등을 해서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했는데 과연 이분도 통과시킬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재명 대표 기준에서는 뭐 통과시키겠죠.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뭐 신청은 안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 이 등등에서 맞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검증 심사 관련해서 민주당 쪽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기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정희찬 씨 관련해서는 이제 실무자의 실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 후속 조치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재심해서 부적격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후보자의 자격 심사가 1단계 있는데 요거를 통과하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차례에 공관위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그걸 통과했을 때 이제 경선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차적인 단계라는 것이고 이때의 그 이렇게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는 것은 우리 당원 당규에 7가지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가 나열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뭐 성범죄라든지 또는 뭐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1차적인 단계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영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은 뭐 사과는 했었어요, 일단. 사과도 하고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직도 사퇴를 했죠. 그렇죠. 사퇴를 해서 본인의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어서 여기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통과된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뭐 그 공관위 절차를 통해서 심사하는 단계에서 그걸 더 논의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잣대로 좀 많이 좀 엄정하게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바뀌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쟁점 짚겠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받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기각을 자신한 바가 있는데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드디어 8일 날 이제 검찰에 출두하게 되는데 뭐라도 나를 올고매가지고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든지 뭐 기소를 할 텐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저는 뭐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만약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고. 자, 내일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이제 구속 여부가 뭐 밤사이 가를 걸로 보이는데 쟁점이 뭡니까? 일단 액수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수사는 돈봉투에서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건 6천만 원인데 이 영장 청구장에 들어간 것은 7억 6천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른바 먹사연 이 연구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건데 검찰은 대전시장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연구원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위반하는데 돈을 받았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요. 이 연구소가 정말 선거를 임박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운영이 됐었는지 실제로 그리고 수령한 돈의 용처가 영수증으로 증빙이 됐는지 지금 이 먹고 사는 연구소라는 송영길 전 대표의 연구소는요. 대단히 오래 운영이 됐던 측면이 있고 용처를 본인들이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결이 다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6천만 원으로만 영장을 처음에 쳤으면요. 청구했으면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다는 사정, 전직 야당 대표라는 사정들 때문에 그러자 검찰이 7억 6천만 원이라는 사실 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사실상 별건 아니냐 반발하는 것. 별건이란 이야기까지 하시는 거고.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었는데 일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긴 합니다. 판사의 좀 성향 이거에도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판사도 사람인지라 뭐 정치적 나름대로 그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를 이제 담당하신 분이 유창훈 또 마침 영장 판사이신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송영길 대표에 대한 영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 이재명 대표를 기각시켰을 때도 국민적인 그 불만과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영장을 기각시키는데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논리적인 그 모순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송영길 대표께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때 300만 원씩 봉투를 만들어서 그 돈을 살포했다는 점이고 이게 정당법의 위반이고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전당대회를 그 기본적으로 훼손했다는 큰 민주주의에 대한 그 훼손의 어떤 혐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먹사연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찌됐든 불법 정치 자금으로 지금 기소를 해서 혐의가 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뇌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죄도 차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뇌물죄는 제가 알기로 3천만 원 이상이면 중범죄로 해당이 됩니다. 그 뇌물죄도 7천만 원인가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발의해서 돌아왔을 때 검찰에 출두하면서 검찰에 휴대폰을 내려가니까 일주일 만에 샀던 새 폰을 내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 옛날 폰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은 차명폰을까지도 만들어서 이 범죄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는 증거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와서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죠. 그러면 도주의뢰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정황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아마 내일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두고 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구속 여부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이 유창훈 판사가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두 건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영장이 일단 뭐 발부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의 본인의 주장 자체가 상당히 사그러들겠죠. 근데 만약 이제 기각이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기화를 해서 본인이 아까 강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는 신당 움직임 신당 움직임 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아마 더 확실하게 아마 또 추진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패널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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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새벽 서울 경복궁 담장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란 낙서 테러를 저지른 뒤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 길이가 무려 44m에 달했는데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가 가득합니다.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새벽 1시 55분쯤 패딩과 모자로 온몸을 감싼 용의자가 경복궁 서쪽 영추문에서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까지 44m 길이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건데 이 용의자는 서울경찰청 외벽으로 이동해 낙서를 한 뒤 일행 한 명과 함께 달아났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담벼락은 정확한 피해 조사를 위해 천으로 가려진 상태인데요.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보존 처리 약품을 이용해 가능한 빨리 담장을 복구하는 한편 경복궁 주변 CCTV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지워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9월 술에 취해 삼국시대 유적인 울산 언양읍성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 남성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복궁 담장이 낙서로 크게 훼손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아직 추적 중인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급하게 전해드렸는데 경복궁 담장의 훼손 범위가
상당한데 용의자를 아직 쫓고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 용의자가 붙잡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훼손 범위가 최대 44m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긴 범위의 담장이 지금 온갖 푸른색, 빨간색 스프레이 낙서로 뒤덮인 상황인 건데요. 네. 지금 피해를 본 담장은 경복궁 서쪽 영추문 쪽과 또 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이라고 하는데 지금 44m에 저렇게 영화 공짜 그리고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그런 주소들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 유료 영상의 링크를 걸어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하는 불법 공유 사이트인데 이런 것들을 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변 CCTV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해서 붙잡은 다음에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저 낙서 사진만 봐도 계속 화가 나는데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이 훼손된 담장 복구에 나섰습니다. 낙서를 지우는데 지금 일주일이 걸린다고 해요? 네, 최소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씨도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밖에서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 시간 싸움이라고 한 게 왜 그러냐면요. 저 스프레이가 지금은 낙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우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이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이렇게 물로 지워서 지워지는 게 아니고 뭐 각종 화학 약품 처리나 레이저 세척 등을 통해서 담장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 낙서만 뽑아내듯이 지워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일주일 안에라도 좀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시간과의 싸움인데 보기만 해도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이 단순 벽이 아니라 문화재를 훼손한 사건인데 용의자 일단 빨리 잡아야겠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아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무허가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이고 아예 훼손과 이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문화재를 훼손하게 되면요.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먼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 근거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에 이 손괴를 했을 때에도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이 바로 이 문화재보호법이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복구 비용도 혹시 청구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은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국가 세금,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지우고 있지만 일단 하고. 네, 그러면 그 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 사람 붙잡아서 구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잡기를 바라고 다음 소식 짚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허 변호사님도 솔직히 여기 스튜디오 오시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저 뺨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차 운전해서 왔는데도 주차하고 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얼마나 추운 겁니까 지금? 지금 오늘 아침 서울 최저 영하 기온이 영하 12.4도였어요. 밖에 차 운전하면 외부 기온 표시해 주는데 영하 8도, 영하 10도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 기온도 영하 6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몰아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 내일 새벽까지 호남 서해안에 7cm, 또 제주 산지에는 많게는 15cm까지 큰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또 발효가 되어 있거든요.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걸어가기 힘들고 간판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강풍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도 이렇게 춥다고 하고요. 이번 주 내내 이렇게 한파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방한 좀 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고 특히 이제 저희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제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보이시죠? KTX 열차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달리는 KTX 창문에 이렇게 금이 간 겁니까? 한겨울에요. 유리창이 동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파는 아니고 유리창이 추워서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약해진 상태에서 KTX가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데 자갈이 튄 거예요. 자갈이 튀었다? 네, 그래서 유리창이 부딪히다 보니까 외부 유리에 금이 간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KTX 열차는 유리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유리, 외부 유리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또. 외부 유리에만 금이 간 상황이어서 다행히 객차 내 승객들한테 피해가
문제가 가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작년에도 제가 찾아봤더니 KTX 유리창 5개가 깨지는 사고가 이 겨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특히.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사고 소식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또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네, 새벽 3시쯤에 정말 아찔한 사고가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지금 저 사고 현장 모습인데요. 8.5톤 화물차가 미끄러진 겁니다.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반대쪽 차선까지 넘어갔다고 하는데 분리대가 부서지면서 파편이 튀었는데 이걸 또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밟아서 7중 추돌 사고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그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윙바디 화물차인데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고 저렇게 차들이 다 부서져 있으니까 도로를 정리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폭설 속에서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당연히 블랙아이스 등으로 미끄럼 사고도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진짜 주의를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눈길, 빗길에서는 20% 감속 운행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눈이 20mm 이상 내리면 50%까지 감속 주행을 하셔야 돼요. 속도를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저렇게 블랙아이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 진출입로라든가 산 그늘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새벽 시간대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무조건 방어 운전, 감속 운전 하셔야 되고 체인이라든가 겨울용 타이어 같은 미리 정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블랙아이스 구간인 것 같다 하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헛돌게 돼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탁탁 이렇게 나누어서 짧게 밟아주는 방식으로 속력을 줄이시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서행하시고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 때이고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경찰에서는 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단속 현장 보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치 보세요. 많이 나오셨는데 0.181. 요거 면허 7호 수치입니다, 선생님. 그러는데 대리운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한 잔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감기약을 먹었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 보셨는데 지금 이 행태 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 음주운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거 습관인데요. 저는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단속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요. 술 먹고 운전대 잡는 그 순간 내 몸과 차가 하나의 흉기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정말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잔만 마시더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0.03% 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 당연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경찰에서는 내년 1월 말까지 매주 3번씩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네, 이제 지금 연말 연시에 술자리 모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이렇게 특별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또 숙취운전입니다. 밤에 모임이 있어서 술 먹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알코올 기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나는 근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운전대 잡는 그 순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지금 경기청에서 어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단속했는데 무려 51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2시간밖에 안 했는데 2시간만에요. 50건이 넘었다. 그러니까요.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절대로 술 드시면 운전대 잡지 마시고요. 차를 아예 가지고 나가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계속해서 짚겠습니다. 이 재판부의 이례적인 중형으로 주목이 됐던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해당 사건 이 구형과 실제 선고양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네, 상당히 이례적인 선고가 나왔습니다. 거의 사법 역사상 최초의 이렇게 긴 유기징역형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 성폭법 위반으로 30년 구형을 했는데 무려 5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요. 지난 5월에 밤 11시에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배달기사로 위장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흉기까지 구입해서 준비를 하고 가해 남성이 여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혔는데 마침 남자친구가 따라 들어와서 제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무차별 공격을 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깨어나기는 했는데 11살 수준의 사회적 지능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평생 간단한 일상생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과 피해자 여성 나이가요 23살입니다. 평생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굉장히 무겁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이 한 유튜버를 통해서 또 알려진 것 같아요. 네, 한 유튜버가 피해자 청원으로 자신의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이른바 이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다라고 하면서 가해자의 이름, 얼굴, 나이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본인도 잘못된 일이다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 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도 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더 피해를 본 암수범죄, 숨겨진 범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해 본 사람은 제보해달라라고 자신의 채널에 이 남성의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 반응이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징역 50년 선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남성이 항소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항소심까지 가면은 또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성이 20대예요. 그러니까 살고 나와도 좀 일찍 석방이 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좀 건장할 때 나올 수도 있게 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평생 두려움에 떨어야 되니까 그래도 50년 선고해 준 게 고맙다라는 입장이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청원했는지 이게 보도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 유튜버가 주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두려우니까 보복의 두려움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1.7도, 대구 영하 5.9도로 올겨울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눈까지 내리면서 빙판길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제주 산지와 순창에 대설경보가, 서해안과 제주 일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대 15cm 이상, 전북 서해안에는 2에서 7cm,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산지에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로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자주 내리겠고 이번 주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